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우주 역사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우주가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우주는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기초 이론, 그동안에 전개되었던 학설, 또한 우주 탐사의 기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우주 도전의 역사 순서로 여러분과 하나하나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우주 역사 이해도 지난 항공 역사 이해처럼 전설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항공 역사나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인간이 하늘을 날고자 했던 열망을 추구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원이기 때문에 우주는 같지만, 물론 이 시대, 이 전설의 시대에는 단지 하늘만 나는 것도 큰 영광이고 꿈인데, 우주라는 자체는 생각도 못하는 시기였겠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또한 우리 한국 역사 살펴본 것처럼 순임금이나 머큐리, 페가수스, 오딘, 아시르, 니케 조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도 모든 부분에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날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담겨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옛날부터도 우리의 전설 속 이야기들도 보면 인간은 무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주 역사 시작하는 서두에서 본 바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 먼저 우주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 먼저 우주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주, 즉 유니버스. 그 정의의 첫 번째 개념은 우주는 곧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어느 무한한 영역이다. 즉 지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행성, 즉 행성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이라고 하죠. 물론 명왕성은 최근에 다른 학설이 나와서 재해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행성으로 구성된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또 이러한 태양계는 은하로 불리는 별들의 집단이 은하계에 속해 있고, 즉 이러한 무한한 은하계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는 전 우주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러한 은하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우주다라고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주에 대한 그 정의는 동양과 서양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는 우주는 하늘과 땅 천지다. 즉 우주는 사방 상하, 즉 공간을 나타내고, 주는 고왕급내, 곧 시간 속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한하게 존재해왔던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 서양에서는 질서, 코스모스에서 유래가 되고 있고, 혼돈은 카오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질서와 조화를 이룬 어느 한 체계로서의 우주는 그 질서다. 또한 자연은 반드시 예측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어떠한 반드시 규칙이 있다. 그들은 우주 이렇게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즉 동양에서는 천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고, 서양에서는 질서다. 즉 혼돈과 반대되는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체계, 즉 질서가 우주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의 어원,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정의에서 우주의 시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는 필연적으로 태양의 영향권에 있다. 사실입니다. 즉 이 지구의 지름의 109배나 되고 엄청 큰 이 태양은 27일 주기로 자전을 하고 있죠. 이 자전하면서 에너지와 각종 입자들을 끊임없이 우주로 방출해서 기후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 공간상에 많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보내고 있죠. 또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이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동설 있잖아요. 지동설. 즉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 태양계는 태양 주변을 이렇게 서서히 항상 공전하면서 그 태양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서 계속해서 우주의 기초 이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주는 우주의 경계와 환경에 대해서 알려진 다수설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500km 이상의 고도에서 지구의 대기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우주의 시작은 고도 100km부터 시작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즉 인공위성 궤도 비행 최저 높이도 100km죠. 이러한 우주의 공간은 극저온의 진공 상태이고, 태양을 접하는 부분과 반대 부분 사이에는 극심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즉 우주의 구성은, 즉 태양은 항성이고 지구는 그에 따른 행성이다. 우리 지구가 항성이고 달이 행성이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태양은 태양계를 이루고, 태양계는 별들의 집합인 은하계에 속해 있다. 또한 이게 우주, 엄청난 이 우주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즉 저 자신도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우주의 크기는 150광년이다. 즉 1광년은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상상 속의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립된 기초적인 학설, 다수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우주의 기초에 대한 정의와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우주에 대해서 기원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호기심을 표하고 각종 이론을 제시했는데, 즉 기원전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천동설이죠. 즉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을 태양과 다른 우리가 아는 행성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주장을 좀 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태양과 달과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중요한 전개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천동설을 뒤집는 학설이죠.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그 중심을 지구와 같은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정반대의 이론, 즉 지동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지동설이 현대 과학에서는 아주 맞는 학설로 인정이 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갈릴레오도 이러한 지동설을 뒷받침하게 되죠.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일정한 빛의 속도, 상대온도, 물질 사이의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펼쳐서 이제 우주가 본격적인 과학화의 한 단계로서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이론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인류는 이런 우주 탐사를 하고자 할까요? 역사적인 이유를 먼저 보면은 인간의 시적 호기심이 가장 클 겁니다. 즉 이제 비행기라는 걸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니까, 자 이제 하늘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뭔가 저 멀리 우리가 꿈꾸는 우주로 나아가자라는 뭔가 도전 정신이 이제 그 배경이 됐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대국 간의 힘의 원천, 힘겨루기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수단으로 해서 무한한 경쟁 시대가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죠. 실생활하면서 통신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항법이나 유성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저 멀리 있는 스포츠 중계도 가까이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에 파생돼서 컴퓨터라든지 뭐 화재 검출기, 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경제적인 이유와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의미에서 많은 연구와 탐사에 도전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인류의 미래 차원에서는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고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또한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주 탐사는 매우 필요하고 꼭 어느 국가든지 참여해야 되는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우주 탐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띄워서 기상이라든지 방송, GPS, 통신과 같은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또 요즘 미국과 중국에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죠. 그런 탐사 로봇을 통해서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 탐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외에 수많은 우주 탐사선들을 보내서 그 우주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주 탐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물론 뭐 너무도 많은 인간이 우주에 대한 탐사 역사와 사실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최초로 실시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1926년에 미국의 로버트 고나드는 최초 액체유래 로켓을 발사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에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구조지만 최초로 로켓 원리를 개발해서 발사했다는 데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최초 인공위성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 1957년에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의 우주인은 소련의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1969년에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즉, 초창기의 해외 우주 탐사 역사를 보면은 주로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물론 이런 강대국들의 경쟁의 체제가 더욱 발전을 해서 현재 발전된 우주의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미소 간의, 미국과 소련 간의 강대국 간의 경쟁 시스템이 많았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초의 우주 탐사 역사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과거에는 피할 수 없는 우주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 유인한 우주왕복선을 1981년에 미국이 콜롬비아로를 발사하고, 또한 소련에서 1986년에 국제 우주정거장을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우주정거장 시대까지 도래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민간 우주 기업과 민간 우주 관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같은 곳에서 민간인이 우주에 관광을 가기 위한 다양한 우주선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죠.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은 4번을 보냈고 중국도 최근에 화성 탐사 로봇을 보내고 있는 등 아주 다양하게 현대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주 탐사에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1992년에 드디어 최초 인공위성 우리벌 2로 최초의 소형 실험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92년 8월 11일에 저 프랑스령이 가이아나 크루 우주기지에서 아리안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되었고요. 지금도 30년 됐지만은, 물론 지금은 다 수명에 다해서 그냥 우주를 떠돌고 있지만은, 상당한 우리나라 우주 탐사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을 준 우리별 1호 최초 인공위성입니다. 즉, 이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고, 최근 2009년에는 드디어 이제 이러한 인공위성과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반드시 그 나라가 확보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물론 아까 다소 러시아의 기술을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2009년에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를 발사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즉, 이제 드디어 최초 인공위성도 발사를 하고 최초 우주 발사체도 시험을 한 영시공이 우주 강국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본격적인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우주선을 발사하는 발사센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나로 우주센터를 2009년에 준공해서 우주 발사센터를 보유하는 보유국이 됐고, 또한 전 국민의 우주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2008년에는 최초 우주인을 선발하는 일도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발사체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발사체를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올 10월 21일에 발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를 위해서 2018년에 가장 발사체 핵심인 엔진 부분에 대한 그 누리호 시험 발사를 실시해서 약 75톤의 액체 엔진에 대한 성능을 성공리에 테스트를 했고 드디어 2021년에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급 발사체 누리호를 이제 발사하게 됩니다. 즉 드디어 이제 우리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달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달에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멋지게 꽂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길 바라겠고, 또한 이런 그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리에 실시가 돼서 달 탐사선을 누리호에 싣고 발사가 돼서 멀리 날아가서 달 탐사를 잘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한 한국제 발사체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의미를 보면은 그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발사체는 2021년에 한국계 발사체를 성공리에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소형 발사체 플랫폼을 확장하고 또한 대형 발사체 플랫폼까지 확장해서 2030년에는 명실공히 우주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러한 발사체를 왜 우리가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기술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즉 이런 발사체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공위성과 탐정선을 만든들 우주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발사체는 우리가 우주에 도달하거나 위성을 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국가 우주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의 우리나라의 발사체를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성공리에 발사해서 세계 25번째 위성 보유국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에 대한 그 시도와 도전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우리는 2021년에 우리 최초의 순수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시험하게 되는 등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2022년에는 달 탐사, 2025년에는 달에 착륙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 국내 우주 부자는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